지난 3년 동안 말없이 딸 부부의 주택담보대출금 월 12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병원비까지 처리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공과금 고지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상기시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과 함께 짐을 챙겨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름 뒤 그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에게 무슨 병고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장면은 지난 3년 동안 누가 진짜 깨어 있었고 누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야 마땅한 책임인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를 끊어내는 결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경계를 긋는 아주 냉철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61입니다. 3년 전 딸 지은이가 손자 도연이를 낳은 후로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했을 때였죠. 원래는 속초에 가서 온천도 즐기고 수목화도 배우고 주민센터에서 라인 댄스도 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전업 보모이자 가정부 그리고 현금 인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새벽 5시 50분.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주방 전구가 깜빡거리고 환풍기가 윙윙 돌아갑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 철수 씨가 깰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요즘 남편은 잠을 통 못 잡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는데 아마 관절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밥솥 4솥을 꺼내 백미 반 컵에 현미 한 줌을 섞어 물에 불립니다. 밥이 되기도 전인데 제 오른손은 벌써 프라이팬 뒤집개를 잡고 있고 왼손은 쉴 새 없이 칼질을 합니다. 계란말이를 노릇하게 부치고 옆 화구 냄비에서는 시금치 된장국이 끓고 있습니다. 도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은 어제 저녁에 미리 푹 끓여놨으니 오늘 아침엔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짓을 꼬박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은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나? 예전에는 교단에 서 있으면 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저는 주방 앞에 서서 매일 밥을 해다 바치는데도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합니다. 카톡 오전 6시 25분 은행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KB국민은행 김미숙님 계좌 금일 자동이체 출금 1, 200 영원 내용 주택담보대출 36회차 잔액 1, 450 영원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어야 할지 아직 잔고가 바닥나지 않은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대출받아 살 때 제안한 건 저였습니다. 그때 사위인 이 서방이 건설 분양 쪽 일을 하고 있어서 내부 정보를 좀 안다더군요. 이 아파트 분양권이 몇 년 지나면 무조건 2배는 뛴다고요. 저와 남편은 노후 자금을 털어 계약금을 내줬고 연대 보증까지 섰습니다. 30년 만기 대출. 우리가 딱 처음 3년만 이자를 감당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할 두 사람은 전혀 자기들 차례가 되었다는 기색이 없습니다. 엄마, 바이올린 선생님이 도연이 음감이 좋대.
콩쿠르 한번 나가보게 하고 싶은데 엄마 쪽에서 참가비 좀 먼저 내줄 수 있어. 어젯밤 딸 지은이가 보낸 카톡입니다.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말을 애매하게 합니다. 절대 돈 좀 줘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이 마치 식당 메뉴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거절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수락하면 고맙다는 말조차 생략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꺼내볼까 했는데 현관에 들어설 때 딸아이가 메고 있던 새 가방을 보고 참았습니다. 청록색 배색이 들어간 명품 로고가 금속 장식처럼 박힌 그 가방. 도연이 밥 먹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먹었어. 오다가 밖에서 사 먹였어. 참, 나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서 늦어. 엄마 아빠가 저녁에 도연이 학원 좀 일찍 픽업해줘. 딸은 말하면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가 떠 있습니다. 그 가방 샀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받은 거야. 할인해서 200만 원밖에 안 해. 마치 2,000원짜리 과자 사듯 말하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끓여둔 소고기 무국을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오후에 도현이 물병 꼭 챙겨보내. 날씨 더워. 딸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제 안색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나간 뒤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느니, 계란값이 폭등했다느니, 노인 빈곤율이 높아졌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색바랜 헐렁한 운동복 차림으로 걸어나오며 말합니다. 이번 달 건보료랑 장기 요양보험료 내야 하는데 얼만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16만 원 돈이야. 그가 덤덤하게 말합니다. 우리 진짜 더 이상 쟤네 대출금 못 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저 아이들은 어떡하나. 우리 손자 도현이는 어떡하나. 저녁 식사 때 일부러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희 이번 주에 외식 몇 번이나 했니? 지은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별로 안 했어. 그저께 이 서방이랑 고깃집 간 게 다야. 둘이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 일주일 식비가 다 합쳐도 8만 원이 안 되는데 말을 뱉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딸은 알아들었겠지만 못 들은 척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무언가 텅 비어버린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찬장에서 도연이의 알림장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쓴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을 끓여주셨다. 2그릇이나 먹었다. 할머니가 국물 남기면 안 된다고, 키 커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 할머니는 요리사처럼 요리를 진짜 잘해서 짱이다.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무서운 건 자식들이 행거루족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서운 건 제가 버티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을까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끼고 절약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쓰러지면 이 집안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부엌 불을 끄고 어둠 속을 더듬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이제 위태로운 숫자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구석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건 없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직 저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옆에서 자던 도연이가 끙끙 앓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뜨니 아이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갛고 입을 벌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튀어오르듯 일어나 체온계를 아이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39.4도. 여보, 일어나요. 도현이 열나요. 제가 남편을 흔들어 깨우자 잠기 밝은 그 사람은 열난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급실 가야겠어. 옷을 갈아입으며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안 받음. 두 번째 통화, 연결 안 됨. 저는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에 차 쓸 거야. 아침에 도연이 학원 픽업. 잊지 마. 감정이라고는 없는 명령조. 마침표도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도연이 고열이야. 빨리 연락해. 5분이 지나도 읽지 않은 일표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이 서방이랑 어디서 놀고 있겠죠. 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애부터 데리고 가요. 못 기다리겠어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도현이를 안고 허둥지둥 내려가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현이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은 아이의 뒷목을 만지는데 제 심장이 아이 심장보다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은 냉동 창고처럼 서늘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더니 깜짝 놀라며 급하게 접수하고 체열하고 수액을 달았습니다. 수납 창고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25만 4천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당장은 아이 열 내리는 게 먼저라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새벽 4시 반. 수액을 다 맞은 도연이의 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응급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잠든 아이 때문에 팔이 저려왔지만 깰까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교단에 섰던 그 얼굴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열정은 사라지고 침묵만 늘어난 얼굴. 그는 비난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말뜻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은 도연이가 생후 10개월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며 우는데 딸 부부는 너무 늦어서 택시가 안 잡힌다며 핑계를 댔었죠. 두 번째는 아이가 넘어져서 꿰매야 했을 때 딸은 피부과 시술 중이라며 저더러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아이를 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왜 아직 사진 안 보냈어? 방금 카톡 봤는데. 딸의 목소리는 잠긴 듯 하면서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열나서 응급실 다녀왔어. 지금은 자. 제가 짧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심했어?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저는 전화를 3통이나 했는데 안 받은 건 너다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그때 너희가 전화를 안 받더라 라고만 했습니다. 딸은 1초 정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유치원 보내지 마. 괜히 보냈다가 옮기면 골치 아파. 가슴에 무언가 턱하고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참, 우리 내일 차 써야 되는 거 알지? 딸이 덧붙였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주전자만 끓여놓고 소파에 앉아 손등에 주사 자국 밴드를 붙이고 잠든 도현이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손자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삶의 모든 찌꺼기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육아 도우미이자 책임감 아웃소싱 업체였던 겁니다. 오후에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층에는 채소 장사 할머니가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바람에선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은 모양입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병원 영수증을 구겼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쓰러진다면 저 아이들은 그럼 엄마 아빠는 아프지 마 라고 말하고 끝낼까요? 그깟 25만 원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청경채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센 불에 볶았습니다. 아삭하고 푸르게 잘 볶아졌습니다. 갈비탕도 진하게 끓여냈고 구기자와 생강도 넣었습니다. 도연이는 거실에서 레고를 맞추고 있었고 사위 이민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주문한 녹즙 택배 받아주셨어요? 오늘 현장에 가져가야 하는데. 냉장고에 넣어뒀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들 밥 먹자. 제가 말하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고 서 있자 다들 젓가락질을 멈칫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금은 너희가 알아서 갚아라.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갈비탕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습니다. 사위 이민호가 가장 먼저 동작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표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금은 처음 3년 동안 장인어른 장모님이 맡아주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 막 3년 지났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년 됐지. 꼬박 36회차. 매달 120만 원씩. 총사 320만 원이 나갔다. 엄마. 지은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왜 말을 꼭 우리가 빚쟁이인 것처럼 해? 그런 뜻이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이제 내년이면 40이다. 애도 유치원 다닐 만큼 컸고 이제는 너희 몫을 너희가 감당할 때가 됐다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딸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요새 감정 기복 심하더니 엄마 갱년기야. 저는 좀 멍해졌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사위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두 분이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3년 동안 도와주면서 우리 자리 잡게 해주겠다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끊으시면 저희 보고 길바닥에나 앉으라는 겁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실 서랍장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36장의 대출금 이체 확인증, 그리고 집 계약 당시의 사본. 저는 긴 말하지 않고 그냥 넘겨보게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관리비, 화재보험료, 에어컨 수리비까지 전부 우리가 냈다. 불평 한 번 안 했어.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부부에게 지금 생활비는 넉넉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 있니?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엄마. 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야. 우린 늙었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니. 사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애 픽업이랑 학원비도 신경 끄세요. 그게 공평하겠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선택을 존중하마. 사위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너희도 각오해야 할 거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끊는다면 전부 다 끊는 거야. 그때 도연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 다 식었어요. 저는 다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데워줄게. 등을 돌려 주방으로 향할 때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서방네 부모님이 두 분이랑 차 한잔하고 싶으시대요. 요즘 일도 있고 해서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며칠 뒤 오후 딸 지은이가 보낸 카톡입니다. 말투는 덤덤했지만 마지막에 버블티를 든 곰돌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설탕옷 입혀 보내려는 심산이겠죠. 그러자 제가 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사돈댁인 이철호 씨와 박영자 씨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짙은 쑥 냄새와 항상 틀어놓는 불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시골 고모네 집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아유, 사부인 오셨어요? 어서 와서 차 드세요. 안사돈 박영자 씨가 호들갑을 떨며 뜨거운 둥글레차를 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오더군요. 애둘러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요새 사돈댁 경제 사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출금 때문이라면서요? 사실 저희도 알죠. 금리도 오르고 다들 살기 팍팍하잖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안사돈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댁 형편이 나쁘지 않잖아요? 바깥사돈 연금도 꽤 되시고 명절 때 상여금도 나온다면서요. 자식들 몇 년 더 받쳐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안 그래요? 제가 빤히 쳐다보자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더니 한마디 더 보탭니다. 게다가 그 집 어차피 나중에 우리 손주 도연이 물려줄 거잖아요? 맞죠? 도와주는 게 남 주는 것도 아닌데 참 가볍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벽돌처럼 얹혔습니다. 우리 민호가 독자 아닙니까? 나중에 제사 모실 것도 걔 하나고 그 집 어차피 도연이가 살 건데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다 한 줄기 아니겠습니까? 바깥사돈 이철호 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말투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내는 계산기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서울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직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우리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팔아도 되지 않느냐는 둥, 일찍 자리 잡게 도와주면 나중에 효도할 거라는 둥. 그러다 안사돈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3년 동안 사돈댁이 낸 돈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아, 돕는 김에 끝까지 좀 돕지. 어차피 친손자가 사는 집인데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320만 원입니다, 사부인. 3천만 원이 아니라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숫자에는 약해서 뭐 뜻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록해둔 가계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 수리비, 심지어 그들이 조명 살 때 한도가 부족해서 제가 대신 긁어준 180만 원까지. 돕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돕는 건 자식이지 다 큰 어른들 뒤치다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도연이한테 집 물려주는 거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집 명의는 저와 제 남편 박철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 도장 찍은 건 우리입니다. 우리 없었으면 쟤들 대출 한도도 안 나왔어요. 바깥 사돈이 씹던 과일씨를 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니, 사돈어른도 공무원 퇴직하셨잖아요? 연금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쓰시겠어요? 뭘 그리 아끼십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싸움을 싫어하고 사돈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전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깥 사돈 이철호 씨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처신 잘하셔야겠네. 사돈지간에 예의라는 게 있는데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더군요. 우리는 더 머무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밍밍한 둥굴레 차는 몇 모금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옆모습을 보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미간을 깊게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다는 걸 압니다. 사실 저도 참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3년을 묵묵히 버텼는데 결과적으로 남들 눈에는 다 짜낸 레몬 껍질 취급을 받는다는 게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싸우지도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좀 다녀와요. 그는 TV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묻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강원도요. 기차랑 숙소 다 예약해놨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빨래를 옥상에 널고 바닥을 깨끗이 닦고 냉장고도 비웠습니다. 그리고 주방 화이트보드에 메모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우리 여행 좀 다녀오마. 산속이라 전화 잘 안 터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떠났습니다. 도연이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홧김에 하는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수 쳤어였습니다. 노년의 가장 소중한 무기인 냉정함을 챙겨서 말이죠.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다시 무궁화호로 갈아타 정동진, 동해바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산맥은 낡은 담요처럼 편안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해안 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니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참 좋네. 논두렁에 앉아 볕을 쬐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전에 꿈꾸던 게 이런 거였는데 다 잊고 살았어요. 우리 둘 다 힘들지 않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에 박힌 바늘을 건드릴까 봐요. 우리는 속초의 오래된 온천여관에 묵었습니다. 시설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짜리 장칼국수를 사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옆 테이블 할아버지가 은퇴 생활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파시면
노인복지관 가서 에어컨 쐬면서 TV 보고 집에 와서 고스톱 치고 그 할아버지가 득에양양하게 말하는데 저는 웃음이 터지면서도 문득 부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날씨 확인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단톡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TV 뉴스조차 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세상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귀를 닫아버린 것처럼요. 열흘째 되던 날, 설악산 산책로를 조금 걸었습니다. 숨이 턱턱 찼습니다. 길가에 이름 모를 열매들이 붉고 푸르게 맺혀 있는 걸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내가 개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옷 한 벌 살 때도 지은이가 좋아할까 생각하고 밥할 때도 도연이가 먹을 수 있나 고민하고 대출 만기 되면 걔들 연장해줘야지 생각하고 치과 가는 날짜도 걔들이 찼을 일 없는지 눈치 보고 그때 당신이 말 안 하면 남들은 당신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 어깨에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저는 61세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아내입니다. 저는 내가 참고 말 안 하면 상대방이 그 희생을 알아주고 소중히 여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은 저의 침묵을 한계 없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3일째 아침, 휴대폰 신호를 다시 켰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숙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여기 강남경찰서입니다. 가족분들이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2주 가까이 연락이 안 된다고, 집에 무슨 병고가 생긴 것 같다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에 남편이랑 여행 와 있어요. 집에 아무 일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따님한테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많이 다급해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었는데 놀람보다는 차갑고 투명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경찰에 신고한 건 우리가 걱정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재 중이라는 사실에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부가 걱정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이 마비된 게 무서웠던 겁니다. 민박집 마당으로 나와 잿빛 구름이 낀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짐 쌉시다. 서울 가요. 남편은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쟤들이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사라져 버리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나절 일찍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들어서기도 전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경찰 신고 때문이 아니라 뭔가 쎄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감추려고 쇼를 하고 있다는 느낌. 오후 2시 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먼지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진한 마라탕 냄새였습니다. 당신도 냄새나?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안색이 변했습니다. 중문을 열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소고기, 오징어, 청경채, 건두부. 붉은 국물이 전골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이민호,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넷이서 둘러앉아 고기를 넣어가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안사돈이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는데 1초도 안 걸리더군요. 딸 지은이는
고기를 집던 젓가락을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너 경찰에 신고했다며 집에 무슨 일 생겼다고. 순식간에 집안 온도가 마라탕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위 이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짐짓 침착한 척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걱정돼서 그랬죠.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말이 평소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요새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노인네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안 그래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안주머니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안부가 아니라 내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겠지. 안사돈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마라탕은 여전히 끓고 있었고 붉은 고추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자, 나도 오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집문서, 토지대장, 대출금 상환기록, 지난 3년치 이체 내역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우리 부부가 전액 지불해서 산 겁니다. 명의는 여기 보시다시피 김미숙, 박철수, 우리 거예요. 뭐요? 바깥 사돈이 툭 내뱉었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 명의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자식들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계약금 우리 돈, 대출명에 우리 이름. 당신 자식들은 그냥 집 보러 왔을 때 옆에서 마음에 든다고 한 게 다예요. 식탁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냄비만 김을 뿜어대고 아무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동안 대출금 내가 냈다. 관리비 내가 냈다. 가스 고장 난 거, 에어컨 물 새는 거, 수리비 다 내가 불렀어. 너희들 밥 시켜 먹고 우리 주방 쓰고 설거지 한 번 안 했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안 고마워한 거 아니야. 그럼 경찰에 신고한 건 고마워서였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 집, 오늘부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줄 생각 없다. 이번 주 안으로 방 빼라. 사위 이민호가 주먹을 꽉 쥐고 뭔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참.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래 하고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펄펄 나는 냄비와 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겁먹은 사람, 찔리는 사람, 태연한 척하는 사람. 이건 제가 제 손으로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저 의자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쥐어짜서 만들어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회수합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선 냄비가 계속 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릴 것 같고 도연이가 할머니 하고 뛰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로 닦은 바닥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 희미한 향수 냄새만 남아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서 도연이의 장난감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날개 하나 부러진 공룡 인형, 찢어진 동화책. 저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것도 행복이야.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닦아서 박스에 넣다가 식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안 적혀 있었는데 안에는 신용카드 명세서 몇 장, 영수증 뭉치, 그리고 붙이지 않은 피부과 독촉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훑어보았습니다. 피부과 시술 3개월 할부, 미납금 42만 원, 연체 1개월, 사위 이민호의 카드 대금 170만 원, 리볼빙 이자만 4만 원, 배달앱, 월 결제액 76만 원, 온라인 명품 쇼핑 92만 원, 유흥비 54만 원. 합쳐보니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쓰고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요. 쇼핑만 원 연,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마라탕을 먹던 그들의 표정이 제가 나타났을 때 보인 그 공포가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부재는 그들의 빚을 가려주던 덮개가 사라진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명세서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여 차 2잔을 탔습니다. 당신, 얘들 빚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카드 명세서 하나를 남편에게 밀었습니다. 그는 힐끗 보더니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한테 빌려 안 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겠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가 먼저 말 꺼내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당신이 먼저 말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직 도연이가 3살 때 처음 유치원복 입고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자가 삐뚤어진 채 바보처럼 웃고 있는 아이 뒤로 저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하늘을 떠받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예전에 남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인데 오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중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소설책 어린 왕자를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낡았지만 속표지에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나중에 커서 프랑스 보내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사이에 붙이지 않은 카드 명세서 봉투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지은아, 넌 이미 어른이다. 네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우린 널 존중한다. 그리고 네가 버텨낼 거라고 믿는다.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엄마, 불을 끄고 누웠는데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옳은 일을 하나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나간 지 일주일이 안 되어 집안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쓰레기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경비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여기 김미숙 입주민님? 친척분들이 쓰레기를 경비실 앞에 두고 가셨네요. 좀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내려가 보니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있었습니다. 빈 우유병, 먹다 남은 치킨 상자, 도현이 장난감 포장지, 다른 봉투에는 쓴 마스크팩 껍질과 사위 이름이 적힌 영수증들. 아니, 이사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비 아저씨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들이 냉장고 비운 거라면서 사모님 댁 거라고 경비실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남의 쓰레기 못 치워드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고 그 쓰레기들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마스크팩 포장지에서 달콤한 꽃향기가 났는데 역겨웠습니다. 저는 욕도 안 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분리수거를 해서 다시 내다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핑계였습니다. 안 사돈 박영자 씨가 찾아온 건 제가 팥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유, 근처 병원에 약 타러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계실 것 같아서 화장실 좀 써도 되죠. 거절할 수 없어서 드렸더니 화장실은 안 가고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머, 집이 절간이네. 애가 없으니까 썰렁하다. 그쵸?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식탁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식 할 때 내가 민호한테 1,000만 원이나 보태줬는데 따지고 보면 댁 따님이 우겨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돈지간에 손해보게 한 적 있어요? 도연이 어릴 때 설사병 났을 때도 내가 밤새 병원 데리고 다녔는데 오늘 화장실 쓰러 오신 겁니까? 옛날 이야기하러 오신 겁니까? 제가 쳐다보자 그녀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섭섭해서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자식 내쫓는 계모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녀는 결국 화장실을 쓰고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도연이는 그쪽 손자예요. 천류는 못 끊는 겁니다. 저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뒷담화였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이웃집 영숙 씨를 만났는데 그녀가 말하더군요. 자기네 사위랑 의절했다며. 누가 그래요? 이 서방네 어머니가 그러던데 딸내 식구 길바닥으로 내쫓고 손자 갈 데도 없게 만들었다고 아주 억울해 죽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사돈이 입방정을 떨 줄은 알았지만 우리를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해질 무렵 바깥사돈 이철호 씨가 아파트 단지 입구 정자에서 노인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더군요. 요새 사람들 무서워. 얼굴 바꾸는 게 아주 순식간이야. 어른 대접은커녕 죽도록 도와줘봤자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철수 씨가 슬리퍼 바람으로 뛰쳐내려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원 가서 하십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그렇게 차가운 건 처음 들었습니다. 바깥사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우리가 돈 대고 몸 쓰고 집 내주고 3년입니다. 당신들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죄인 취급해. 남편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땡전 한 푼 보탠 거 있어? 지금 당신 며느리가 힘든 건 당신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사자후를 토해내자 정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바깥사돈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기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뿌리치지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바로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 시간 돼? 얘기 좀 해. 딸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5분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아니고 미안해도 아니고 도와줘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느낌표 하나라도 찍으면 지는 것 같은 그런 말투. 지난번 카톡은 3주 전이었습니다.
도현이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선생님이 부모 오라는데 나 머리 아파. 저는 딱 4글자만 답했었습니다. 직접 가라. 오늘 온 메시지를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 2시 민생로 사거리 그 커피숍. 딸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가던 단골집도 아닌 그냥 창가 자리만 있는 추억이라고 넘는 무미건조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오후 1시 52분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2시 5분 딸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연했고 옷은 명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후줄근하지도 않은 초라해 보이기 싫지만 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차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처음 한 말은 엄마가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일찍 왔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핫초코를 시키더니 말했습니다. 나 요즘 백화점에서 아동복 판매 알바해. 아침 5시에 나가서 재고 정리하고 저녁엔 도현이 숙제 봐줘. 왜 이 카페를 골랐는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서방도 요즘 일용직 나가 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어떻게든 하고 있어. 그래. 움직이니 다행이구나. 우리 둘 다 돈 얘기는 안 했지만 공기 중에는 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폐 냄새가 아니라 연체된 고지서와 빚 독촉장의 냄새요. 나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야. 딸이 불쑥 말했습니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그랬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그 말 안 하네. 저는 커피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너희도 언젠가 우리를 돕고 싶어 하길 바라서였다. 근데 너희는 앞부분만 기억하더구나. 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난 네가 무릎 꿇길 바라는 게 아니다. 잘못을 빌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난 그냥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지 보고 싶은 거야.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 난 못 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난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 나랑 똑같을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어른처럼만 살아. 우리는 1분간 침묵했습니다. 딸은 핫초코를 숟가락으로 뱅글뱅글 저었습니다. 마치 뭔가 계산하듯이요. 도현이가 엄마 보고 싶대.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냈네. 저번에 그림 그렸는데 엄마가 국 끓여주는 모습 그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원룸 오피스텔 살아. 딸이 덧붙였습니다. 애가 뛰어놀 공간도 없어. 근데 우리 셋이 꼭 껴안고 자. 껴안고 잔다고 안 죽는다.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응 하고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계산할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돼 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딸은 카드를 긁고 뒤를 돌아보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봐. 그래. 우리는 문을 나서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릴 때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건넜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저를 앞질러 갈 정도로요. 일요일 오후 빨래를 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오후에 집에 있어? 도현이가 할머니 보러 가고 싶다는데. 오지 마라고 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따 보내라. 2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로봇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도현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감자칩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살 빠졌어. 제가 허리를 숙여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집엔 엘리베이터 없어서 엄마가 매일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래.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올라왔니? 이력서 써야 된대. 저는 더 묻지 않고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팥죽을 저었습니다. 아이가 냄비를 젓고 싶어 해서 발판을 놔줬습니다. 아이는 휘저으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사는 잘 안 들렸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간식을 먹고 나서 아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그렸다. 어디 보자. 첫 장에는 냄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근, 옥수수, 갈비가 들어있고 위에는 빨간 하트 3개가 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눈썹이 아주 진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잘 끓인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요리사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말 네가 생각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마운 사람 그리라고 했거든. 저는 스케치북을 덮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그렸니? 아이가 찌푸렸습니다. 아직 그리고 싶은데.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알바하느라 집에 늦게 와.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침묵을 아이가 짊어지게 해선 안 됩니다. 오후 5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청바지 차림,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데리러 왔어. 현관 밖에서 들어오지 않더군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해라. 아니야. 됐어. 면접 보러 가야 돼. 도현이가 쪼르르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나 아직 할머니 그림 안 보여줬는데. 다음에 집 가서 보여줘. 가자. 지은이가 아이 손을 잡더니 가방에서 보온병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단호박 스프야. 우유 안 넣었어. 엄마 소화 잘 되라고. 받아보니 뜨끈했습니다. 너는 먹었니? 조금 남은 거 우리 둘이 나눠 먹었어.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엄마 주려고 따로 뺀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아이 손을 잡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식탁에 보온병을 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옅은 후추 향과 단호박 냄새가 났습니다. 색깔은 좀 탁하고 덩어리가 져 있어서 덜 갈린 게 분명했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썩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게 내 딸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끓인 수프였으니까요. 냉장고 문에 3년 넘게 붙어있던 자석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때 그린 삐뚤빼뚤한 해님 그림. 오늘 채소를 씻다 건드렸더니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주워서 뒷면을 보니 자석이 달아서 맨들맨들했습니다. 문득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건이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된 것이다. 사돈네도 그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공원에서 한바탕 한 뒤로는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바깥 사돈은 시골 친척 집에 가고 안 사돈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가끔 도현이 다음 주 개학이다 같은 말이 올라오지만 아무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러났고 저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관계라는 게 깨졌다고 해서 꼭 다시 붙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깨진 틈이 서로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해주는 선이 되기도 하니까요. 딸 지은이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현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보통은 현관에서 기다리다 아이만 들여보내고 가끔은 에그타르트 한 상자나 시장에서 산 시금치 한 단을 건네주고 갑니다. 어느 날은 쪽지만 주기도 합니다. 엄마, 치과 예약 늦지 마. 더 이상 아부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굳이 거리를 좁히려 애쓰지 않습니다. 한 번은 현관에서 기다리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니?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어. 근데 예전보단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습니다. 50대 여선생님인데 파스텔 가루에 뒹군 것처럼 화사한 옷을 입고 웃음이 많은 분입니다. 가장 익숙한 공간을 그려보라고 해서 저는 주방을 그렸습니다. 요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침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밥솥의 김, 국자의 달그락거림, 가스 불 켜지는 소리, 그리고 도연이가 할머니 짱이야 라고 말했던 그날 밤, 선생님이 선을 너무 절제해서 쓴다고 다음엔 목탄을 써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참는 게 버릇이 돼서요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건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버티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3년의 지출 내역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출금부터 마지막 유치원 보조금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빈 메모지를 꺼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부양해야 하는 건 아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언제 손을 놓아야 할지 안다. 저는 그 종이를 가계부 맨 뒷장에 붙이고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어느 저녁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나물 3봉지, 파 1단, 생선 1마리, 딱 2인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뒤에 있던 젊은 아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장 진짜 알뜰하게 잘 보시네요. 딱 2인분이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 돼서요. 누구랑 사세요? 나랑 나 자신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랬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어떤 역할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할머니이지만 가장 확실한 건 저는 저 자신이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고등어 조림에 된장국을 끓여 먹으며 낡은 잡지를 봤습니다. 노년을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냉장고에 카드를 한 장 써서 붙였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웃으면서 말하겠다. 이제 스스로 버티는 법을 배우라고. 햇살이 들어와 그 카드 위를 비춥니다. 이번에는 저 자석이 아주 오래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 이런 사돈, 이런 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식의 빚을 갚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이 넘어져 보게 놔둬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고 참다가 결국 당연한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이 여기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인생길,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고민,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입니다.